안녕하십니까. 의학이론 강사 전진경입니다. 자, 이번에는 기출문제 풀이를 할 텐데요. 기출문제와 또 연관된 문제들 이렇게 같이 풀어볼 거고요. 제가 작년에 강의할 때 기출문제를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상해 질병 그리고 그 파트대로 이렇게 교재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 장점은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지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대신에 최근에 시험 경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런 흐름을 아는 데 있어서는 약간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이제 올해는 기출문제를 연도별로 해서 풀어보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하면 시험 출제 경향이 이렇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교재랑 순서가 그러면 이제 완전 뒤죽박죽이 되기 때문에 수업 받으실 때 조금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자료로 기출 문제만 자료로 해서 다 냈고요. 그리고 기출 문제랑 핵심 요약으로 해서 또 이렇게 약간 간략하게 요약집을 발간을 했으니까 그거 구입해서 참고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그 수업 자료로 제출돼 있는 첨부돼 있는 것들 출력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05년에서 06년, 그러니까 기존의 3종, 4종 손해사정사 제도였을 때 2차에 나오던 주관식 문제 05년도부터 다 준비를 해서 2022년까지 볼 거고요. 3종, 4종일 때 한 해에 한 2개 또는 3개 정도의 문제가 있어요. 3종에서 한 2개, 4종에서 2개. 근데 그 중에 겹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3문제나 4문제 정도의 문제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일단 5년, 6년에는 문제가 조금 많아서 제가 2년치만 한꺼번에 묶어서 보겠습니다. 일단 기출문제 분포를 먼저 살펴보실 텐데요. 05년도에는 일단 제가 요렇게 파트별로 나눠놨어요. 해부, 골절 탈구와 합병증, 또 기타 외상, 질병, 암 이렇게 5개로 크게 구분을 해서 05년도를 보시면 해부에서 문제가 나오진 않았고요. 06년도도 마찬가지고 해부 문제는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05년도에는 골절 탈구 합병증에서 신성골절과 오래된 골절의 감별 진단, 그리고 심부정맥 혈전증 이렇게 2가지가 나왔었습니다. 기타 외상에서 혀의 운동과 감각에 관여하는 뇌신경 문제 나왔었고요. 암에서 암의 정의와 진단 확정. 사실 요건 이게 의학이론 파트인지 아니면 재산보험 파트인지 약간 구분이 모호한데 실제로는 약간 문제인 것 같긴 하거든요. 하지만 또 암이 들어가니까 우리 의학이론에서 같이 살펴보겠고요. TNM 병기 그리고 유방암 위험 요인 이렇게 나왔는데 TNM 병기 같은 경우에는 08년도에도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06년도에는 골절 탈구 합병증에서 골절의 치유 과정 3단계 문제가 나왔었고요. 기타 외상에서 촉수신경에 대해서 나왔었습니다. 촉수신경 문제는 해부와 약간 해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타 외상에서 구분을 했고요. 질병은 당뇨병의 진단 기준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었는데 2014년과 2020년에 다시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같은 문제가.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중요하니까 2번이나 더 신체 손상에서 2번이 나왔었죠. 하지만 2020년에 나왔으니까 2023년에 또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 중요도에 비해서 출제의 가능성은 떨어지는 거고요. 암에서는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에 대해서 구분하는 법, 차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것도 2020년에 다시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출제가 다시 되기는 좀 다시 될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기출문제 분포만 보고도 어떤 문제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어떤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05년 3종에 나왔던 신성골절과 오래된 골절의 감별진단법을 기술하시오라는 문제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기술하시오라는 문제들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그냥 퉁 해서 10점. 그러면 채점자가 이걸 다 읽어봐야 되죠.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건 꼭 있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키워드가 있겠죠. 예를 들면 골주사 검사라든지 MRI.
골절선이 날카롭다. 이런 것들은 꼭 있어야 돼. 이러면 이거는 각각 몇 점을 주고 이런 기준을 두겠죠. 이렇게 하면 채점하는 사람이 채점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기도 하고 하니까 최근의 경향은 여기에 그냥 갈로를 주는 거죠. 신선골절과 오래된 골절의 감별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검사, 해기학 검사는 뭔가 해서 이제 뭐 갈로 이다 이렇게 적고 여기 1에 들어갈 말은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단답형인데 객관식을 주관식화했는 것 같은 그리고 단답. 근데 이게 문제가 알면은 정말 적기가 편해요. 적는데 시간도 빨리 걸리고 그리고 확실하게 답을 적을 수 있는데 정확히 모르면은 그건 바로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거고 이게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100% 유리한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입니다. 일단 신선골절 또는 새로운 골절이라고 용어를 쓰는데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보니까 저는 사실 그 한문을 배우던 세대라서 신선골절 이런 말이 힘들지가 않아요. 근데 한문을 안 배운 세대들은 신선골절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딱 막히더라고요. 신선골절을 요즘은 신용어라고 하더라고요. 신용어. 신용어에서는 새로운 골절. 직관적이죠. 우리가 그냥 딱 받아들일 수 있는 말로 예, 새로운 골절 이렇게 부르고요. 오래된 골절, 즉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번 사고 때문에 골절이 됐는지 아니면 옛날부터 골절이 돼 있었는데 모르고 살다가 이번 사고에서 엑스레이 찍어봤는데 골절이 있다 이런 경우 그런 건 오래된 골절이 되겠죠. 이번 사고 때문에 생겼으면 새로운 골절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 임상적 증상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새로운 골절은 골절 부위가 붓고요. 종창이죠. 아프고 눌렀을 때 통증인 압통 이런 증상들을 호소합니다. 오래된 골절은 일반적으로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임상적 증상에 의해서 일단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골 주사 검사, 본 스캔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본 스캔, 골 주사 검사는 일단 이렇게 뼈와 친화력이 높은 동위원소를 주사를 놔요. 그리고 나서 스캔이라고 이런 전신을 찍는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뼈의 골모세포의 활동이 증가해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까맣게 다른 뼈는 약간 회색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게 있죠. 이건 앞에서 보는 모습, 이건 뒤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이런 까맣게 된 부분들은 어쨌든 뼈의 혈류가 증가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이걸 핫스팟 또는 핫업테이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선골절에서는 골절되고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이 음영이 증가된 핫스팟이 관찰이 되고요. 근데 이 핫스팟은 꼭 골절일 때만 증가되는 건 아니고 염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암이 있다거나 골에 종양이 있어서 암이 있는 경우 이럴 때도 혈류가 증가되고 골모세포의 활동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렇게 핫업테이크가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골주사 검사는 이런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꼭 적어야 되는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실제로 골주사 검사보다는 MRI를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MRI 기계가 훨씬 많고요. 골주사 검사를 하려면 해기학과가 있는 병원에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좀 있습니다. 골주사 검사에서 오래된 골절은 혈류가 감소돼서 더 차갑게 보이는 콜드스팟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일단 골주사 검사 신선골절에서 핫스팟 또는 핫업테이크가 있다.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MRI 검사를 해보면 신선골절에서는 T1 강조 영상에서는 음영이 더 떨어지는 우리가 저음영이라고 부르는 게 좀 더 검은 거예요. T2 강조 영상에서는 고음영, 즉 좀 더 하얗게 보입니다. 그리고 출혈이나 연부 조직 부종이 동반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엑스레이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신선골절일 때는 골절선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오래된 골절은 골절선이 부드럽고요. 가골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의 경우에는 신선골절인 경우에 시간이 진행이 되면 압박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임상적 증상, 골주사 검사, MRI, X선 검사 이 네 가지가 새로운 골절과 오래된 골절의 감별 진단 방법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새로운 골절에서는 이 골절선이 날카롭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전이도 있고 이 부위의 종창 이런 것들 통증 다 나타나겠죠.
요 날카로운 선이 오래되면 일단 정복도 해야 되고 하면 이렇게 오래되면 약간 끝들이 부드러워지고 가관절, 가짜 관절이 형성돼 있거나 아니면 유압이 되면 이렇게 가골, 다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뼈가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골절 후 발생되는 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의 증상 및 진단 방법을 또 기술하시오라는 문제로 10점. 05년 3종 문제고요. 일단 이렇게 문제를 잘 보시면 증상 및 진단 방법 했으면 증상을 크게 1 적고 증상, 2 진단 방법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답을 적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증상은 일단 혈전에 의해서 정맥이 막히게 되겠죠. 심부정맥혈전증, 심부 깊이 있는 정맥의 혈전, 핏덩어리가 생겼다는 거죠. 원래는 혈관 안에 혈전이 생기면 안 되는데 이렇게 골절이 있다거나 해서 또는 이코노미 증후군 같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 때 거기에 정체되어 있던 정맥에 혈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혈전이 심장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다리나 장기, 조직 같은 것들 혈액이 정체가 되게 됩니다. 이럴 때 여러 증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다리에 큰 정맥을 침범했다. 혈전 때문에 다리에 큰 정맥이 막히면은 하지의 피부색이 붉게 변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하지의 부종이 생기고요. 보행을 할 때는 종아리에 통증이 있습니다. 혈전이 생긴 정맥 주행을 따라서 이렇게 만져보면은 압통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혈관이 촉지되기도 합니다. 무릎 이하의 심부정맥에 작은 혈전이 있다. 그러면 보통은 증상이 없고요. 이 혈전이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돌아가게 가서 그 심장을 통해서 다시 폐동맥까지 가는데 혈전 덩어리 사이즈가 조금 크기 때문에 폐동맥에서 폐포까지는 못 가고요. 폐동맥에 막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를 폐색전증이라고 합니다. 색전이라는 것은 엠볼리즘이라는 건데 혈관을 완전히 막는 건데 혈전이 막으면 폐동맥을 막은 경우는 폐색전증이 되고요. 지방이 막으면 지방색전증, 색전 자체가 어떤 치료의 방향이 되기도 하고 합니다. 폐색전증은 일단 심부정맥에서 생긴 혈전이 폐동맥에서 막혔을 때 생기는 거고요. 갑작스러운 배변 의욕이 있다고 합니다. 대변을 보고 싶은 의욕이죠. 호흡 곤란과 가슴의 통증, 맥박수가 증가하고 혈압이 떨어지고 쇼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호만 증상이라고 해서 누워서 다리를 들고 발등 쪽으로 배구를 할 때 종아리가 통증이 증가하는 증상을 호만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인 진단 방법을 보시면요. 일단 혈전증이 잘 생길 수 있는 상황에 있는 환자에게 하지의 부종과 통증 같은 하지 증상이 있다. 이러면 임상적으로 이 사람은 심부정맥혈전증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임상적 진단을 하고요. 임상적 진단이라는 것은 환자의 상태만 보고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정밀한 검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맥 도플러 초음파. 초음파는 거의 다 한 번쯤 해보셨죠? 어떤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음파를 이용해서 음파를 쏘고 그 돌아오는 음영을 가지고 음영을 이렇게 기계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초음파인데요. 정맥에 도플러 초음파를 하면 가장 효율적인 검사 방법입니다. 심부정맥혈전증이 있는 부위 정맥이 혈전 때문에 잘 눌리지 않게 되고 혈류 장애가 있는 것을 초음파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CT나 MRI, 정맥 조영술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폐 쪽에 환기 관류 스캔, 폐동맥의 혈관 조영술, 조영제를 넣어서 폐동맥 혈관을 보는 건데요. 이런 검사는 폐색전증 진단에 중요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또 혈액 검사는 혈전증의 원인 질환이 있는 경우, 혈액 응고 질환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서 혈액 검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부정맥 혈전증의 증상과 진단 방법을 확인해 봤고요. 연관된 문제를 보겠는데 요즘은 정맥혈전 색전증이라는 용어를 쓴대요. 예전에는 딥베인 스롬보시스에서 심부정맥혈전증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최근에 용어가 바뀌면서 정맥에 혈전이 생기는 증상에서 VTE, 정맥혈전 색전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정의는
근육 깊은 곳에 있는 심부정맥에서 여기 원래 판막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려면 다리를 이렇게 굽혀주면서 이 근육의 수축에 의해서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게 정체되면서 여기에 판막 쪽에 어떤 핏덩어리, 혈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혈전이 떨어져서 심장 쪽으로 갔는데 심장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폐, 동맥 이런 데서 막혀버리면 폐색전증이 된다는 거죠. 이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심장은 통과하는데 폐동맥에서는 막혀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합병증을 심부정맥혈전증 또는 정맥혈전색전증이라고 부릅니다. 원인은 일단 혈액순환 장애 또는 혈류의 정체가 첫 번째 원인이 되고요. 체내의 혈액 응고와 항응고 간 불균형에 의해서 과응고 반응이 있는 경우 또는 혈관의 내벽이 손상된 경우 이런 세 가지를 합쳐서 비르코스 트라이드, 세 가지 비르코스라고 하는데 정맥의 정체, 혈관 내막의 손상, 과응고력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게 정맥혈전색전증의 원인이 되겠죠. 일단 정맥이 정체하는 원인들을 살펴보시면은 하태부에서는 주로 수술 때, 오래 있을 때라든지 침구로 고정을 하거나 지혈대, 붕대 같은 이런 압박으로 인해서 정맥 혈류가 정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대퇴부에서는 하태 정맥에서 발생한 혈전이 상행으로 이동하고요. 고관절이 과도하게 굴곡한 위치를 유지하는 경우, 고관절의 굴곡은요, 몸이 이렇게 앞을 보고 있다고 쳤을 때 고관절, 자, 요게 굴곡이에요. 이렇게 되는 게. 이 뒤로 하면 신전이고, 활동력 감소로 인한 혈류 속도 감소. 활동력 감소는 침상에 너무 오래 누워 있는다거나 아니면 우리 비행기를 이코노미 비행기를 너무 오랫동안 탔는데 굴곡된 자세에서 오래 있을 때 이런 경우가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과응고 반응은 수술이나 수상으로 인해서 혈액 응고 기전이 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과다하게 응고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과응고 반응이 되겠고요. 혈관 내벽의 손상도 이렇게 혈전을 형성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세 가지 정맥 정체, 혈관 내막의 손상, 과응고력 기억해 주시고요. 이런 심부정맥혈전증 또는 심부정맥혈전증 또는 폐색전증의 위험 인자를 일단 살펴보시면 나이가 많을수록 위험이 높습니다. 그리고 장기간의 부동 자세, 이코노미 증후군 같은 것이죠. 그리고 관련의 수술이나 시술, 정형외과나 복부, 신경계 등의 수술을 하거나 침습적인 정맥혈관 시술, 중심정맥관 삽입술, 수혈 같은 것들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침습이라는 것은 피부를 통과해서 들어가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정맥의 혈관 시술이나 중심정맥관은 이렇게 목 쪽으로 관을 넣는 거거든요. 우리 보통 정맥 주사 놓을 때 정맥으로 넣는데 환자가 오랫동안 누워 있거나 이래서 정맥을 잘 찾지 못하는 경우 또는 약제를 많이 써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쇄골 정맥으로 넣는 중심정맥관 삽입술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큰 골절, 골반이나 대퇴골, 경골, 척수 손상 같은 대골절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관련 질환도 있습니다. 과응고 질환인 항인지질증후군, 루푸스나 염증성 대장질환, 혈액 과응고 유전 질환, 악성 종양이나 급성 중증 내과적 질환 이런 것들도 위험 인자가 되고요. 탈수, 수분이 너무 많이 빠졌을 때 흡연이나 비만, 에스트로겐 등 호르몬 요법, 경구 피임약의 복용, 유산이나 분만 후 하지 정맥류 기왕증이 있을 때 이런 경우에 위험 인자가 됩니다. 치료의 주된 목적은 일단 폐색전증과 만성 정맥 허혈을 예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겠고요. 혈전증에 대한 치료와 정맥압을 낮추는 치료를 같이 해줍니다. 다리가 부어있는 다리는 심장보다 이렇게 높여줘서 올려주고 압박 스타킹을 착용합니다. 항응고제를 쓸 수 있는데요. 헤파린이나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쓰는데 또 이걸 썼을 때는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머리에 출혈이 있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혈액 응고 시간을 체크해 줘야 되고요. 증상이 심하면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이라든지 혈전을 녹여주는 혈전 용해술 같은 시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대 정맥 필터를 삽입하는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약제 투여가 어렵거나 근기인 환자나 약제 투여 중에 지속적으로 심부정맥 혈전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하대정맥 필터, 아까 판막을 보셨잖아요. 이런 판막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여기다 어떤 필터를 삽입해서 혈전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해주는 것이 하대정맥 필터 삽입술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방해 줘야 되느냐? 장기간 부동 상태로 누워있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예방법입니다. 근데 누구나 이렇게 장기간 부동 상태로 누워있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오래 침상 안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테니까 이럴 때는 체위 변경,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체위 변경을 통해서 혈류의 정체를 예방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압박 스타킹 같은 것들을 쓰기도 하고요. 또 심부정맥 혈전증을 예방해주는 그런 마사지 기계 같은 것도 있어요. 압박 스타킹이라든지 마사지 기계 같은 것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수술이 잘 됐을 때는 조기에 운동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출혈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예방적으로 항응고제를 투여할 수도 있는데 이건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치료 예방 조치가 되겠고요.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은 폐색정증, 또 항응고제를 사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출혈 경향, 그래서 뇌출혈이라든지 복강내출혈, 쉽게 멍이 들거나 혈소판 감소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음 연관 문제로서 폐색전증, 합병증으로 올 수 있는 폐색전증은 일단 심부정맥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우심방, 우심실을 거치고 폐동맥으로 막히면서 흘러가서 폐동맥을 막는 경우에 발생하는 합병증이 폐색전증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봤는데요. 갑작스러운 배변 의욕, 빠른 호흡, 호흡곤란, 가슴 통증, 맥박이 증가하고 혈압은 떨어집니다. 쇼크 상태, 족부 배굴 시 통증 증가, 호만 증후군이죠. 진단 방법은 일단 정맥 도플러 초음파를 할 수 있고요. 나선형 CT, 스피랄 CT라고 부릅니다. 폐 환기 관류 스캔, 폐동맥 혈관 조영술, 흉부의 X선 검사 등을 할 수 있고요. 심전도나 심초음파를 통해서 이렇게 호흡곤란이나 가슴 통증이 있을 때 심장 문제가 아니고 폐색전증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되겠고요. 또 혈전증, 원인질환 감별을 위한 혈액검사 같은 것들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폐색전증의 임상적인 진단을 위해서 웰스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가 되겠고요. 웰스 점수는 일단 환자를 보고 임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심부정맥 혈전의 증상과 징후가 있는 경우에 3점을 줍니다. 이런 증상과 징후라는 것은 한쪽 다리에만 있는 부종이라든지 박동성 통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병을 설명할 적절한 다른 진단이 없다. 그러면 또 다시 3점을 줘요. 그리고 1분에 100회 이상의 빈맥 1.5점을 줍니다. 3일 이상의 안정을 했다거나 아니면 4주 이내, 3, 4조, 3일 이상 또는 4주 이내 수술이 있다. 이러면 1.5점을 줍니다. 과거에 심부정맥 혈전증이나 폐색전증의 병력이 있다. 과거력이 1.5점을 주고요. 객혈, 피를 통하는 거죠. 기침에서 피가 나오는 거. 객혈을 있는 경우 1점을 줍니다. 악성암이 있다. 이러면 다시 1점을 줘요. 이렇게 점수를 다 더해서 이 점수가 7점이 넘으면 폐색전증의 가능성을 높다고 보고요. 2에서 6점은 중등도, 2점 미만은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7점 이상에 대해서 폐색전증의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 아까 위에 했던 검사들을 하는 겁니다. CT라든지 초음파 이런 검사들을 시행해 보는 거예요. 요 웰스 점수 다시 한번 볼게요. 증상 징후. 보통 이게 다 어떤 진단 방법에 다른 진단이 없음 이런 게 다 있어요. 병을 설명할 다른 진단이 없음. 그리고 100회 per 분 이상 빈맥이죠. 3일 이상 안정, 4주 이내 수술, 과거력, 객혈, 악성암 이런 것들 더해서 7점 이상이면 폐색전증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D 마이너가 음성인 경우 4점 이하면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게 이것도 진단 방법의 하나인데 요까지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요 7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2가지 증상을 딱 주어지고 가능한 진단명을 적어라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지방색전증과 폐색전증은 둘 다 호흡 곤란을 호소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 그럼 어느 걸로 구분할 수 있을까 해서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단 지방색전증에서는 골절 시 생긴 지방밀입자, 황색 골수에서 나오는 거죠. 지방밀입자가 키워드가 되겠고요. 폐색전증에서는 심부정맥 혈전과 폐동맥을 키워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방색전증은 잠복기가 12시간에서 72시간인데 주로 24시간 이내에 발생을 해요. 즉 빨리 발생하는 합병증이죠. 폐색전증은 최소 3일 이상 경과했을 때, 즉 혈전이 생길 정도로 경과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있겠고요. 혈압은 지방색전증에서는 정상인데 반해서 폐색전증에서는 혈압이 떨어지고 쇼크 상태에 올 수가 있습니다. 맥박은 둘 다 빨리 뛰고요. 체온은 지방색전증에서는 열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호흡곤란은 둘 다 호소하는데 폐색전증에서는 흉통이나 기침, 객혈 같은 것들이 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색전증은 이렇게 흉부에 증상이 국한되어 있는 반면에 지방색전증은 지방 밀입자가 색전을 형성해서 온몸에 다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폐색전증은 이 혈전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폐동맥이 막히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는데 지방색전증의 지방색전은 몸에 구석구석 갈 수 있기 때문에 머리를 막으면 두통 올 수가 있겠고요. 불안혼수, 혼돈 이런 것들도 올 수가 있겠고 또 각각의 모세혈관에 막아서 점상출혈, 이렇게 딱딱딱 점 찍힌 것 같은 출혈이죠. 애과부, 겨드랑이입니다. 흉부, 경부, 목 쪽이고요. 결막, 눈의 피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결막. 그리고 신장의 혈관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혈관들에까지 다 온 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지방색전증이고요. 좀 더 빨리 나타난다. 폐색전증은 최소 3일 경과 후에 나타난다. 그리고 폐색전증의 특징적인 증상에서 갑작스러운 배변 의욕, 또 배굴시, 통증 증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뇌신경 중 혀의 감각과 운동에 관여되는 뇌신경들을 열거하고 그 기능을 간략히 기술하시오. 이것도 10점 문제였고요. 05년 4중에 나온 문제입니다. 혀의 감각에 관여하는 신경은 첫 번째 안면신경과 두 번째 서린신경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사람 그림 딱 그려서 혀 7, 9, 12 이렇게 적은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앞쪽에 3분의 2 미각에 관여하는 것이 7번 안면신경이고요. 뒤쪽에 3분의 2 미각에 관여하는 것이 9번 서린신경입니다. 그리고 혀의 운동에 관여하는 것은 설하신경 12번 뇌신경이고요. 12번 뇌신경이 설근을 지배해서 혀의 운동에 관여합니다. 이렇게 그냥 혀의 감각과 운동에 관여하는 신경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가 뇌신경에 대해서 다시 알아봐야 되겠죠. 뇌신경 그냥 튀어나와야 됩니다. 후시동알, 삼해안청, 설미부하. 자, 여기서 후시동알 저는 이게 쉽게 나갔는데요. 삼해안청 이게 약간 헷갈렸어요. 안이랑 삼이 약간 헷갈려서 그래서 삼천이 왜 안창살을 안 사죠? 이런 걸 외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해안청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은 막힘없이 외워집니다. 설미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설미의 부하가 있어요. 후시동알, 삼해안청, 설미부하. 일단 이 이름은 정확히 외워두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교재 기본 강의 때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사람 얼굴 딱 그리고 1번 뇌신경, 후, 2번 시, 동안신경은 가장 많은 일을 합니다. 일단 눈 위쪽에 안검도 올리고요. 이런 것까지 하는데 여기다 일단 3을 놓고요. 활자신경 옆으로 돌리는 활자신경 그리고 3차신경 5번 안면의 감각을 지배하니까 5번 그리고 6번 외전신경 7번 안면신경 안면의 표정도 관여를 하는데 혀 앞에 3분의 2 감각 관여하고요. 그리고 청신경 귀 쪽에 그리고 서린신경 10번 미주신경이죠.
뇌신경 중에 가장 크면서 심장과 복강, 장기들에 다 관여를 하는 신경이고요. 그리고 부신경, 흉쇄 유돌근, 삼각근, 이렇게 목의 운동에 관여를 하고요. 12번, 혀의 운동에 관여를 한다. 설하신경. 이 신경들의 이름은 신경이 분포되는 부위에 따라서 앞쪽부터 이렇게 순서를 정한 거예요. 각 신경이 어떤 일을 하는지 기본 강의 때도 했는데 같이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할게요. 후신경, 감각신경입니다. 후각을 담당하고요. 이렇게 냄새가 들어오면 요게 후신경이거든요. 바로 이렇게 후각을 지각을 하게 되고 후각을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손상도 가장 많이 쉽게 되는 신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안면골 골절이 있다거나 이럴 때 후신경 손상이 좀 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신경은 시신경, 시각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감각신경이고요. 손상 시에는 시각장애가 있겠죠. 이 시신경은 여기가 뇌하수체가 지나가고 있는데 요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뇌하수체에 종양이 생기는 경우에 시신경을 누르는 경우가 있고요. 그 시신경 통로가 누르면 시야가 이렇게 반쪽만 가려지는 반맹증 같은 것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시신경은 여기서 시작해서 후두에 가서 후두엽에서 시신경을 담당하기 때문에 뒤로 본다. 저는 이렇게 외웠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 3번 동안신경은 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운동신경인데 일단 눈 상안검, 눈꺼풀을 이렇게 눈을 드는 운동을 해요. 그래서 동안신경 손상이 있으면 눈이 이렇게 처진 상태가 되겠죠. 동공을 수축하는 역할도 합니다. 요게 동공이죠. 이렇게 빛을 딱 쏘면은 동공이 너무 많은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딱 수축을 해줘야 되는데 동안신경에 손상이 있으면 동공 수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예시를 주고 어느 신경의 손상인가 물을 수 있겠죠. 모양체는 수정체의 원근 조절을 하는 게 모양체입니다. 조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절 운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시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안구 운동. 안구라는 것은 이 눈동자, 이게 안와라고 하거든요. 눈을 넣는 커다란 온폭 들어가 있는 것 또는 오목이라고 합니다. 눈 오목. 이 오목 안에 안구,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렇게 눈알이 들어있는데 이 안구를 움직이게 하는 근육들이 있어요. 근육이 눈이 보면 위로도 보고 옆으로도 보고 아래로도 보고 이렇게 보면서 우리한테 오는 위협을 감지할 수가 있잖아요. 이 안구 운동 중에 위로 올리는 것, 아래로 내리는 것, 옆으로 비스듬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 코를 중심으로 안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 이 네 가지를 다 동안신경에서 담당합니다. 나머지 두 개는 여기에 딱 걸려서 가는 상사근이라는 게 있어. 위쪽으로 비스듬하게 가는 상사근 이 자체를 움직이는 게 활차신경이에요. 4번이 활차신경이었죠. 활차신경과 안구를 바깥으로 움직이게 외전, 바깥을 보게 하는 외전,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안구를 움직이는 근육 6개 중에 나머지 4개는 다 동안신경이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동안신경에 손상이 있다 그러면 일단 빛 반사가 안 되겠죠. 눈꺼풀이 처집니다. 그리고 조절 장애가 있어서 시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안구 운동 장애가 있으면서 양쪽 안구가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안구 운동 장애가 있을 때는 물체가 2개 또는 3개로 겹쳐 보이는 복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 활차신경, 상사근입니다. 안구를 이렇게 위로 당기기 때문에 안구 자체는 내측 아래쪽 하방으로 이게 돌아가는 그것이 상사근이고요. 이것도 활차신경에도 손상이 있으면 안구 운동 장애와 복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3차 신경은 혼합신경인데 안면의 감각과 짝짝 씹는 거 저작이라고 하거든요. 저작 기능에 관여하는 것이고요. 3차 신경 이렇게 3개로 분리가 된다고 해서 3차 신경이라고 부릅니다. 안분지, 상악분지, 하악분지 이렇게 3개로 분리가 됩니다. 6번 외전신경은 외직근, 안구를 바깥쪽으로 움직이는 근육의 운동에 관여하고 역시 손상이 되면 복시가 있을 수 있고요.
안면신경도 마찬가지로 그 3차 신경과 마찬가지로 3개로 이렇게 구분이 되긴 하는데 혼합신경입니다. 혀 앞 3분의 2의 미각, 귀 쪽에 있는 피부 감각을 담당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얼굴의 근육들을 다 지배를 하기 때문에 얼굴 표정 운동에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눈물, 누에, 타액, 침미죠. 타액을 분비합니다. 손상되면 미각이 떨어지게 되겠죠. 안면에 마비가 오고 안구 건조와 구강 건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신경은 여기 달팽이관, 전정기관 이 두 개에서 만나는 것이 청신경인데 와우신경이라고 해서 청각을 지배하는 신경과 전정신경이라고 해서 평형감각을 지배하는 신경 이 두 가지가 같이 모인 것이 청신경이 되겠습니다. 8번 청신경이고요. 9번 설인신경은 혀 뒤쪽 3분의 1의 미각과 인두 쪽의 감각, 이 뒤쪽에 있는 게 인두예요. 이하선, 타액 분비, 인두를 올리고 확장하는 운동 이런 것들에 관여하는 것이 설인신경입니다. 혼합신경이고요. 미주신경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들에 관여를 하고요. 또 심장의 평활근 이런 운동들, 기관지 수축 이런 것들에 다 관여를 합니다. 손상이 되면 소화기가 호흡기계에 장애를 일으키고요. 심박동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흉복부 장기의 감각도 관여를 하고 외이도, 피부 감각 이런 것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혼합신경입니다. 11번 부신경은 운동신경인데 후두에 있는 근육과 흉쇄유돌근, 요게 흉쇄유돌근이거든요. 위양돌기와 흉골, 쇄골이 만나는 요 부분, 여기 쇄골이죠, 흉골이죠. 여기 흉쇄유돌 근육, 흉쇄유돌근과 이 뒤쪽에 있는 목 뒤쪽에 있는 삼각형 모양의 승모근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손상이 되면 어깨와 목에 운동장애가 오고요. 12번 설하신경은 혀 밑에 있으면서 혀의 운동에 관여하는 운동신경이고요. 혀의 운동이 잘 안 되니까 음식물 섭취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구음 운동해서 발음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신경은 살펴봤지만 다시 보면 감각신경, 운동신경, 혼합신경 이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감각신경은 후신경, 시신경, 청신경이 감각신경입니다. 운동신경은 동안, 활차, 외전, 부신경, 설하신경이 운동신경이고요. 감각과 운동을 다 같이 지배하는 것이 혼합신경이라고 하는데 3차 안면, 설인, 미주신경. 객관식일 때는 이게 문제에 자주 나왔었어요. 주관식에서 이걸 물을 가능성보다는 아까 나왔던 혀의 운동과 감각에 관여하는 뇌신경처럼 눈의 운동과 감각에 관여하는 뇌신경 이렇게 물을 가능성이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뇌신경은 1, 2번은 간내에서 나오고요. 3번, 4번은 중내에서 나옵니다. 5, 6, 7, 8번은 교, 그리고 9번부터 12번까지는 연수에서 나오는데 요 중내, 교, 연수 요 세 가지를 뇌관이라고 부르죠. 뇌관 하면은 뇌사 딱 연결이 돼서 떠올라야 될 것 같고요. 눈의 운동과 감각에 관여하는 뇌신경, 시신경, 시각 지배하고요. 동안신경, 안건거상, 동공수축, 수정체 조절, 또 나머지 4개의 안근을 지배합니다. 활차신경, 상사근 지배, 3차 신경은 안분지에서 눈의 감각을 담당합니다. 외전신경, 외직근을 지배하고요. 안면신경, 누액을 분비합니다. 이렇게 눈의 운동과 감각을 관여하는 신경 6개. 별도 문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